2022년 10월 14일 새벽 2시 17분 캐나다 매니토바 주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모리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이며 삶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곳이다. 여기서는 일상적인 질서를 깨는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거리는 텅 비고 가로등이 일렬로 켜지며 마을 전체가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드는 듯하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이 익숙한 리듬을 깨뜨렸다. 엘름 스트리트 112번지 집 외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작동했다. 집들 사이의 통로를 향한 작은 렌즈가 움직임을 포착했다. 화면에 한 인물이 나타난다. 여자다. 그녀의 실루엣이 가로등의 희미한 빛 속에서 어렴풋이 보인다. 마른 체격에 중간 키, 후드가 달린 긴 재킷을 입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 소리를 경청하듯 불확실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 다음 발걸음이 더 단호해진다. 그녀의 손에는 큰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있다. 무게 때문에 눈에 띄게 휘어지며 여자는 때때로 짧게 멈춰 숨을 고른다. 녹화는 소리가 없지만 화면으로 그녀가 이 움직임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차에 다가간다. 마당 가장자리에 주차된 낡은 세단으로 범퍼가 달아있다. 실내등이 켜진다. 문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여자는 몸을 숙이고 용기를 아래에서 들어올려 힘을 주어 트렁크 안으로 밀어넣는다. 움직임은 정확하며 마치 미리 연습한 것 같다. 트렁크 뚜껑이 닫히며 잠시 가로등 빛을 반사한다. 그녀가 돌아선다. 얼굴은 거의 구별할 수 없지만 집 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인다. 1초, 그리고 시선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 카메라는 계속 촬영한다. 근처 어느 창문도 켜져 있지 않다. 차도 없고 행인도 없다. 약한 바람만이 잔디밭의 나무잎을 흔든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 보이며 심지어 의심스러울 정도로 평온하다. 몇 초 후 정지등이 켜진다. 차가 천천히 회전하여 마당을 떠나고 카메라는 모퉁이까지 따라간다. 그 다음에는 헤드라이트의 빗줄기와 웅덩이에 반사된 가로등 빛만 남는다. 그게 전부다. 화면이 멈춘다. 54초의 녹화, 소리도 없고 급격한 움직임도 없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수십 번 다시 볼 것이다. 매번 프레임별로 무언가 놓친 것을 포착하려고 시도하며 제스처, 시선, 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옷의 세부 사항. 하지만 렌즈는 오래되고 품질이 낮아 선명한 윤곽이 없다. 필름에는 단지 인물, 단지 움직임. 특별한 특징은 없다. 화면 하단에 날짜와 시간만 있다. 14.10.22 2시 17분. 24분 후 같은 차가 다른 녹화에 나타날 것이다. 마을 출구의 도로, 카메라가 드문 야간 밴들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포착할 것이다. 품질은 나쁘고 빛 때문에 이미지가 흔들리지만 후미등의 형태는 일치한다. 그 후에는 어떤 흔적도 없다. 도시 카메라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았고 휴대전화 신호도 없다. 마치 자동차가 어둠 속으로 녹아든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모리스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될 것이다. 중년 남자가 동요했지만 절제된 목소리로 가족 중 한 명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할 것이다. 그는 이것이 그답지 않다고 항상 제 시간에 돌아왔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당직 요원이 신고를 장부에 기록하고 팀을 주소로 보낼 것이다. 엘름 스트리트 112번지. 경찰이 도착하면 마당은 완벽해 보일 것이다. 깨끗이 쓸려 있고 차는 제자리에 있으며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다. 집안은 조용하고 내부는 질서정연하며 거의 무균 상태다. 싸움의 흔적도 없고 무질서도 없다. 단지 이상한 세부 사항 하나,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지난 24시간 동안의 녹화가 삭제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저장 매체의 공백, 길 건너편 이웃의 클라우드에 우연히 저장된 한 사본을 제외하고 바로 그것이 용기를 든 여자를 보여줄 것이다. 이 녹화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한 실종처럼 보였다. 시골 마을의 일상적인 사건. 하지만 수사관들이 알아낼수록 더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한 실종이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된 행위다. 모리스 주민들에게 이것은 충격일 것이다. 사람들은 상점에서, 주유소에서, 교회 입구에서 일어난 일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는데. 그리고 수사관들은 야간 녹화의 화면을 다시 보면서 한순간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렁크 위로 몸을 숙인 여자. 왜냐하면 바로 이 화면, 새벽 2시 17분, 이 나중에 전체 사건의 연쇄가 풀릴 첫 번째 실마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캐나다 마을의 평온한 삶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꿀 이야기가 시작될 지점.
모리스의 엘름 스트리트, 모든 집이 이웃집과 비슷한 전형적인 교회 풍경. 나무 외관, 일직선의 울타리, 똑같은 우편함. 여기서 삶은 확립된 리듬에 따라 흘러간다. 아침에는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낮에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들리며 저녁에는 창문에서 TV에 빛이 부드럽게 깜박인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곳, 침묵이 경고 신호가 아니라 규범으로 인식되는 곳. 바로 여기에 112번지 집이 있었다. 회색 사이딩과 흰색 셔터가 있는 깔끔한 집, 올드리지 가족의 집, 모두가 아는 가족. 데이비드 올드리지, 42살, 지역통신회사에서 일했다. 야망은 없지만 안정적인 평범한 기술직. 그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성적이고 과묵했지만 친절했다. 매일 아침 회색 픽업 트럭을 운전하는 그를 볼 수 있었다. 정확히 7시 30분에 마당을 나와 오후 6시쯤 돌아왔다. 주말에는 차고에서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때로는 차를 만지작거리거나 때로는 그냥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캐롤라인, 그의 아내, 38살, 완전히 반대였다. 항상 단정하고 친절하며 활동적이었다. 그녀는 도시에 자주 나타났다. 도서관, 학교 행사, 교회 모임에서. 자선 행사를 조직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한 의류 수집을 하고 박람회에 참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로 묘사되었다.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모리스 주민들에게 캐롤라인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녀는 단순히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평판을 쌓았다. 그리고 자신 있게 쌓았다. 가족은 2015년에 모리스에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했다. 당시 비극 후 데이비드의 첫 번째 아내가 사망했을 때 그는 위니펙에 집을 팔고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했다.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었다고들 했다. 여기 변두리에서 삶은 정말로 더 평온해 보였다. 1년 후 그는 캐롤라인을 만났다. 이웃 지역의 교사였으며 꽤 빨리 그들은 결혼했다. 결혼 후 집이 변모했다. 창문에 새 커튼이 나타나고 마당에는 꽃이 생겼다. 잔디밭은 완벽하게 다듬어졌고 현관에는 웰컴이라고 쓰인 표지판이 걸렸다. 이웃들은 농담했다. 모리스의 완벽한 집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집이다. 데이비드의 아들 이드는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캐롤라인은 항상 그를 동반했다. 그녀는 그를 학교에, 동아리에 데려가고 숙제를 도왔다. 때때로 이웃들은 그들이 함께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집 근처에 식물을 심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큰 대화나 싸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경찰 보고서를 믿는다면 올드리지 가족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출동도 없고 신고도 없고 신호도 없다. 완전한 침묵. 수사관들이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거의 글자 그대로 일치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죠. 캐롤라인은 항상 인사했고 멈춰서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맞은편 구역의 이웃이 회상했다. 그녀는 학교를 도왔어요. 항상 자선 박람회에 무언가를 가져왔죠.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어요. 지역 학교 교장이 말했다. 그들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캐롤라인인데요. 다른 이웃이 덧붙였다. 바로 이것이 수사관들에게 내적 긴장을 야기했다. 모든 것이 너무 매끄럽다. 너무 올바르다. 밤에 무거운 용기를 운반하는 여자가 보이는 카메라 녹화는 이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다. 미소 짓는 자원봉사자, 완벽한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긴장되고 무거운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후드를 쓴 인물. 요원들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 가족의 재무보고서, 의료기록, 서신, 심지어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까지. 결과는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없다. 그들 앞에는 행복한 가족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의 예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세부 사항을 연구할수록 이것이 파사드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완벽하다. 마치 누군가가 수년간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다. 모리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래서 정확히 112번지 집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신문마다, 새로운 단서마다 이 이야기의 미세한 균열이 나타났다.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점점 더 위험한,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파사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뒤에 올드리지 가족이 모두로부터 숨긴 것이 드러날 것이다. 2022년 10월 13일 21시 모리스의 평범한 저녁.
가을 추위가 이미 거리에 깔렸고 집들의 지붕 위로 가벼운 안개가 드리워졌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창문에는 드문 불빛만 보였다. 이 순간 긴급 서비스 센터로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의 목소리가 동요했지만 절제되어 들렸다. 데이비드 올드리지였다. 그는 아들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낮에 친구 집에서 놀러 나갔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교환원이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몇 시에 갔는지, 정확히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누구와 소통했는지. 데이비드는 짧게 때로는 혼란스럽게 대답했다. 먼저 그는 어두워지기 시작한 저녁에만 부재를 알아챘다고 말했다. 그 다음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패닉은 없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의 어조. 당직자가 소년이 전화나 연락수단이 있는지 물었을 때 대답이 즉시 들렸다. 아니요, 그는 보통 가까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아요. 이 문구가 모든 것을 바꿨다. 전화가 없으면 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락이 없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일상적인 범주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주로 넘어갔다. 20분 후 올드리지 가족의 집에 첫 번째 순찰차가 도착했다.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하고 잘 관리된 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데이비드의 아내 캐롤라인이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에서 긴장이 읽혔다. 이든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에 대한 질문에 오후 4시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웃집 소년을 찾아가려고 했고 저녁 식사 때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아마도 늦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웃들이 확인했다. 이든은 실제로 낮에 집에서 나갔다. 몇 사람이 그를 거리 모퉁이에서 봤지만 그 이후 흔적이 사라졌다. 지역의 카메라가 모든 곳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개인 시스템이 꺼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녹화를 요청했지만 그 시점에는 의심스러운 것을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어떤 이유로 실종으로 끝난 평범한 저녁 산책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외모 설명 칸에 표준 데이터, 키, 옷, 특징. 어떤 항목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즉시 특정 방향으로 수색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집을 확인했다. 자발적 출발에 징후가 없었다. 물건은 제자리에 있고 옷은 깔끔하게 접혀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학교 가방이 있었다. 모든 것이 사람이 익숙한 공간에서 단순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데이비드는 절제된 행동을 했다.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으며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오해이고 이든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패닉을 보이지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다고, 마치 내적으로 소진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캐롤라인은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부들에게 전화하고 지인들의 부모에게 확인하고 심지어 마당으로 나가 대문과 정원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외관상으로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헌신적인 어머니. 신고서가 작성되었을 때 당직 경관이 알렸다. 실종이 등록되었습니다. 수색을 시작합니다. 사건의 77B 451 번호가 부여되었다. 이 순간부터 공식 수사가 되었다. 같은 밤 경찰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확인했다. 몇 대의 차가 지역을 돌았고 공터, 놀이터, 강가 지역을 살펴보았다.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 경찰견들이 아침에 도착했지만 흔적을 잡지 못했다. 아마도 기상 조건 때문에 흔적이 이미 사라진 것 같았다. 그 시점에 도시는 이미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하는 첫 번째 게시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엘름 스트리트에서 순찰차를 봤다고, 올드리지 가족의 집에 경찰이 왔다고 썼다. 모리스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몇 시간 후 모두가 이든의 이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사건에 투입되었다. 본부가 만들어지고 수색구역이 결정되었다. 지역 지도가 사각형으로 나뉘었고 각각을 차례로 확인했다. 그 시점의 수사는 여전히 일반적인 실종 버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 시간에 몇 시간 후 이웃집 카메라가 움직임을 포착할 것이라고, 밤에 큰 플라스틱 용기를 운반하는 여자를 예상하지 못했다. 77B 451 사건은 공식적으로 표준 실종자 수사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4시간 후 그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실종이 112번지 집 문 뒤에 숨겨진 비밀의 폭로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할 이야기. 수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표준 절차를 따랐다. 수사관들은 방법론적으로 일했고 추정 없이 단순히 각 단계를 기록했다. 올드리지 가족의 집이 출발점이 되었다.
처음 몇 시간 만에 경찰은 계획을 세웠다. 방검사, 부모 신문, 감시 카메라 데이터 수집, 학교와 이웃에 대한 요청.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적인 과정처럼 보였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행동 중 하나가 곧 전체 수사를 뒤집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첫째로 수사팀은 집을 검사했다. 부엌에는 질서, 깨끗한 식기,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접힌 신문, 거실에는 반듯한 쿠션, 구석에는 저녁부터 꺼진 텔레비전이 있었다. 이든의 방,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열린 공책이 남아있고 창턱에는 조립 장난감 피규어가 미완성 상태로 마치 누군가가 마무리하려다가 주위가 산만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방 주인이 잠시 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프로토콜에 따라 방이 봉인되었다. 노란 테이프, 출입금지, 표지판, 물품 압수 보고서. 이것은 수색에서 사건이 처음으로 수사로 바뀐 순간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그 순간 112번지 집 복도에 서 있던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했다. 이제 훨씬 더 심각한 것에 대한 이야기다. 부모에 대한 신문이 같은 날 진행되었다. 데이비드와 캐롤라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짧은 문구로 말했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했다. 그녀는 반대로 수다스러웠고 수사를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상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녁에 그들은 집에 앉아 TV를 봤고 그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 중 누구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고 이상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캐롤라인이 말했다. 첫눈에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팀을 이끄는 형사 스티븐스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에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남아있었다. 너무 계산된 답변, 너무 차분한 어조. 그의 경험에는 이미 외관상 완벽한 가족들이 이상한 세부 사항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다. 외부의 평온함 뒤에 실제로 거짓이 있다면 말로 통제되지 않는 세부 사항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같은 날 그는 방영 1km 내의 모든 감시 카메라 녹화를 수집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모리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차고 옆, 집 외벽, 심지어 우편함 옆에도. 대부분 단순히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사관들은 가장 가까운 집들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 차들, 저녁 산책, 창문의 불빛, 평범한 삶. 110번지 집의 녹화에 도달했을 때 차고 모퉁이에 설치된 카메라의 타임코드가 새벽 2시 17분을 보여주었다. 화면에 엘름 스트리트의 익숙한 실루엣, 그리고 화면에 올드리지 가족의 집. 스티븐스는 녹화를 빨리 감았다가 다시 일시 정지했다. 어둠에서 헤드라이트의 빛이 나타난다. 차가 천천히 마당에서 나온다.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헤드라이트가 거리 쪽으로 돈다. 녹화 품질은 나빴고 오래된 모델의 카메라였지만 차체의 형태와 운전석에 앉는 여자의 실루엣은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스티븐스는 되감기하고 화면을 확대했다. 번호판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자동차 모델은 캐롤라인 올드리지의 차와 일치했다. 흰색 수바루 아웃백. 다음 세부 사항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싣는 큰 플라스틱 용기. 서두르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 움직임은 확실하고 정확하다. 그 후 트렁크가 닫히고 차가 천천히 떠난다. 수사관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종에 대한 버전이 존재하지 않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가족의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밤새 집에서 기다렸다. 는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이 처음으로 불일치를 기록했고 여기서 모든 후속 연쇄가 시작될 것이다. 스티븐스가 정지 화면을 인쇄하고 77B451 사건에 첨부했을 때 그는 이해했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단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그의 경험에는 실종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데이비드와 캐롤라인을 재신문을 위해 소환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수면 시간과 저녁 행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짓을 폭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차고 카메라의 영상은 완벽한 가족의 파사드를 찢어버린 바로 그 첫 번째 단서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더 이상 112번지 집을 대기 장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미스터리의 출발점이 되었다. 캐롤라인이 재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그녀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 입었던 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왔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깔끔한 헤어스타일, 불안의 징후가 없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다. 마치 단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러 온 것처럼.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외적인 규칙성 뒤에는 거짓이 있다. 신문은 형사 스티븐스가 주도했다. 방은 작고 창문이 없으며 표준 테이블, 녹음기, 프로토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시간을 명확히 하고 저녁 행동, 남편과의 대화 세부 사항. 모든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진술을 반복했다. 스티븐스가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까지. 캐롤라인, 이든이 사라진 밤에 집을 떠났습니까?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몇 초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대답은 규칙적으로 들렸고 쉼도 없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이미 이 순간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새벽 2시 17분에 112번지 집을 떠나는 자동차를 포착한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 그는 즉시 녹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단순히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녀에게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할 기회를 주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나요? 약 11시. 우리는 매우 피곤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로토콜에 메모를 하고 USB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침묵의 초, 영상에 그들의 집의 익숙한 외관, 그 다음 헤드라이트의 빛, 움직임, 차 옆의 인물. 캐롤라인은 처음에 얼어붙었다가 그 다음 턱을 움직였고 마치 즉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게 당신입니까? 스티븐스가 차분하게 물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 수사관을 쳐다보았다. 네, 저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마치 미리 이해를 구하는 것 같았다. 1초,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준비되었다. 오래된 쓰레기를 버리러 갔어요. 차고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버리려고 했어요. 단지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밤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설명은 평범하게, 심지어 그럴듯하게 들렸다. 거의. 하지만 바로 이런 세부 사항에 거짓이 숨어 있다. 스티븐스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일상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필요한 질문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는 그녀의 말을 프로토콜에 기록했다. 코멘트 없이. 신문 후 경관이 시립 쓰레기 매립지에 전화했다. 이것은 간단한 확인, 일상적인 형식이었다. 다른 쪽에서 배차 담당자가 대답했다. 스티븐스는 10월 13일 밤에 흰색 수바루 아웃백의 진입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확인했다. 대답이 즉시 왔다. 아니요, 매립지는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밤에는 경비가 없어요. 이것이 결정타였다. 캐롤라인의 버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쓰레기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세부 사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확인 후 수사관들은 보고서로 돌아갔다. 영상에 바로 그 플라스틱 용기, 깨끗하고 촘촘하며 크다. 그리고 그녀가 한밤중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운반했고, 공식적으로 매립지가 닫혀 있었다면 이 여행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같은 날 스티븐스는 올드리지 가족의 집에 대한 임시 감시 명령을 작성했다. 이제 모리스에서 모범적이라고 알려진 가족이 공식적으로 내부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캐롤라인 올드리지는 증인이 아니게 되었다. 그녀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사에는 단지 하나만 남았다. 그녀가 그날 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그 용기에 무엇을 운반했는지 알아내는 것. 수색 영장이 발효되었을 때 작은 도시 모리스는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런 일들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 항상 잘 관리되고 조용했던 올드리지 가족의 집이 이제 경찰차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웃들은 커튼 뒤에서 지켜보았고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보였지만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캐롤라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어오게 했고 논쟁하지 않았으며 질문하지 않았다. 외부에는 평온함, 내부에는 차가운 소외. 수사관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영장의 각 항목을 처리했다. 첫째로, 자동차. 집 근처에 주차된 흰색 수바루 아웃백은 완벽하게 깨끗해 보였다. 차체는 세차 후처럼 반짝였고 바퀴는 빛날 때까지 닦여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무균 상태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실종이 발생한 가족치고는 너무 완벽하다.
경관들은 차를 모든 각도에서 촬영한 다음 트렁크를 열었다. 안에는 정확히 모두가 예상한 것. 바로 그 용기, 촘촘한 뚜껑이 달린 회색 플라스틱 상자가 뒷좌석 옆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가정용 용기처럼 보였지만 그 존재는 공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긴장으로 채웠다. 범죄 과학자들이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먼지 한 점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표면을 확인하고 벽, 바닥, 손잡이를 스캔했다. 먼지도 없고 얼룩도 없고 심지어 우연한 섬유도 없었다. 플라스틱은 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년간 증거 작업을 해온 사람들은 즉시 이해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누군가가 특별히 표면을 청소할 때만 나온다. 자동차 전체를 확인했다. 매트, 신선하고 얼룩 없이 세제의 가벼운 레몬향. 글로브 박스는 비어있다. 심지어 트렁크 칸도 빛날 때까지 청소되어 있었다. 첫눈에 완벽한 청결. 실제로는 어떤 증거보다 더 크게 말하는 무균 공백. 캐롤라인에게 왜 자동차가 방금 처리된 것처럼 보이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자주 청소해요. 수색은 집에서 계속되었다. 부엌은 빛났고 타일에는 기름기 흔적조차 없었으며 욕실에서는 표백제 냄새, 그리고 세탁실 선반에는 즉시 여러 병의 표백제와 소독제가 놓여 있었다. 이든의 방 마치 전시실처럼 깔끔했다. 불필요한 것이 없고 티끌 하나 없었다. 심지어 창문도 투명하게 닦여 있었다. 범죄 과학자들이 루미노를 적용했다. 자외선 아래에서 생물학적 액체의 흔적을 드러내는 시약. 불이 꺼졌다. 몇 초? 침묵과 기기 화면에 약한 깜박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한 번의 빛도 없었다. 루미놀은 침묵했다. 트렁크에도 바닥에도 용기 벽에도 없었다. 이것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였다. 마치 여기서 살아있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룹 안에서 절망이 느껴졌지만 전문성은 멈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표면의 구성을 확인하는 것. 긁어낸 샘플을 실험실로 보냈다. 24시간 후 보고서가 왔다. 염소 함유 물질의 높은 농도. 사실상 자동차의 모든 플라스틱과 금속이 소독 잔류물로 스며들어 있었다. 화학자들은 이것은 농축액으로 여러 번 처리했을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첫 번째 심각한 신호가 되었다. 단순히 그녀가 청소했다가 아니다. 그녀는 흔적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청소가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제거다. 결과를 시간 프레임 및 비디오 녹화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밤, 용기 운반, 귀환, 그리고 무균 상태. 실험실 보고서 번호 2198에 근거하여 형사 스티븐스는 내부 메모를 작성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기 표면과 트렁크 칸 요소에서 염소 함유 시약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농도는 가능한 생물학적 증거를 파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 문서가 전환점이 되었다. 이 순간까지 수사는 간접적인 의심만으로 작동했다. 거짓말, 모순, 이상한 행동. 하지만 이제 사건의 첫 번째, 직접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과거를 지우고 있었다. 보고서 발표 후 캐롤라인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증인으로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주요 용의자로 등록되었다. 그녀의 집은 단순히 올드리지 가족의 거주지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징후로 보아 정상적인 삶의 환상을 신중하게 연출하던 현장이 되었다. 수사는 이해했다. 여기 모든 것이 이렇게 신중하게 청소되었다면 이 청결이 도달하지 못한 곳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들이 다음에 도달해야 했다. 올드리지 사건이 단순한 실종 수사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캐롤라인의 행동이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모리스에서 수색이 진행되던 날들, 자원봉사자들이 들판과 숲을 샅샅이 뒤지고 마을 전체에 이든의 사진이 담긴 전단이 걸렸을 때 그녀는 집에 남아 있었다. 공개 호소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수색에 참여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마당에 틀어박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정원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조용히 차분하게 손에 전정가위를 들고 마치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경찰에게 이것은 이상하게 보였다. 시민들에게는 무서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하고 물을 가져오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모금을 조직했는데 실종자의 어머니인 캐롤라인은 평행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맞은편 집의 이웃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덤불을 다듬고 때때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죠.
이 평온함은 이전에 그녀의 균형 잡힌 태도를 존경했던 사람들조차 짜증나게 했다. 수사는 감시를 연결했다. 집 맞은편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녀의 일상을 기록했다. 붕괴도 없고 히스테리도 없고 만남도 없고 언론과 대화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단지 마당을 오가는 차분한 움직임, 집안일, 그리고 가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채 앉아 하는 전화. 저녁에는 커튼이 단단히 닫히고 불이 꺼진다. 집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감시 시작 3일째 그녀가 도시로 갔다. 평범한 여행이었지만 추적을 담당하는 경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가 은행에 들렀다. 거기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현금 5,000달러를 인출했다. 금액은 거대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 온라인 거래를 하던 여성치고는 특이하게 보였다. 그녀가 이전에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재단의 일에도 가족 지출에도 그런 현금 거래가 없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 후 어떤 영수증도 어떤 자금 이동도 기록되지 않았다. 돈은 그냥 사라졌다. 이든이 사라진 것처럼. 일시적 패닉에 대한 버전은 작동하지 않았다. 패닉은 수주간 지속되지 않으며 특히 사람이 그런 외적인 냉담함을 보일 때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그 날들 동안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인터뷰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아내를 판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로 버티고 있다고, 그녀에게 힘들다고, 모두가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봤다. 그들은 고립된 여자를 봤다. 그리고 그녀만큼이나 눈앞에서 무너지는 정상적인 삶의 익숙한 그림을 보호하려는 남자를 봤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가 커졌다.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에서 더 이상 함께 걷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색이 진행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사관의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요원들의 관심을 끈 유일한 발신 전화는 변호사 사무소 브룩스 앤 파트너스에 걸려왔다. 전화는 저녁에 이루어졌고 차량 감정 결과가 수사에 알려진 몇 시간 후였다.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억양이 없었다. 그녀는 회신을 요청하며 잘못된 기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의 심리적 프로필을 최종적으로 형성한 마지막 요소가 되었다. 그녀는 찾지 않았고 울지 않았고 대중에게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은 더 이상 겁먹은 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라 다음의 신문, 기소, 그리고 아마도 재판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실종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신중하게 숨겨진 비밀의 분석으로 변했고 각 세부 사항, 각 사소한 것, 심지어 은행 명세서조차도 그날 밤 일어난 일의 해답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수색 후 올드리지 가족의 집이 이미 증거에 고갈된 출처처럼 보였을 때 수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 디지털 감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압수되었다. 전화, USB 드라이브, 태블릿,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캐롤라인의 노트북이었다. 그녀가 자선재단에 회계를 하고 모리스 주민들과 서신을 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것. 그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깔끔하게 닫혀 있었으며 마치 단순히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디지털 범죄학과의 전문가들이 장치를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주목했다. 노트북의 마지막 활동이 10월 12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즉 9.11에 전화하기 하루 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상했다. 하지만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은 브라우저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것.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심지어 자동 완성 필드도 삭제되었다. 이것은 우연한 클릭처럼 보이지 않았고 의식적인 흔적 지우기였다. 휴지통과 임시 파일에도 같은 것이 행해졌다. 기술 분석은 청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동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누군가가 시스템이 작업 로그를 저장하지 않도록 정확히 어떻게 흔적을 삭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것을 복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를 실험실 조건에서 복사했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느린 과정이 시작되었다. 거의 이틀이 걸렸다.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분명해졌다. 캐롤라인이 헛수고했다는 것이. 시스템은 캐시된 페이지에 임시 태그를 기록했고 그것들로 이든의 실종 며칠 전의 검색 쿼리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다. 10월 10일 검색, 수산화 나트륨의 조직에 대한 작용. 10월 11일 매니토바의 토양 동결 깊이. 10월 12일 유기물 분해 온도.
그 자체로 이 문구들은 과학적인 것처럼 보였다. 마치 사람이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화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특히 올드리지 가족의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의 맥락에서. 그 다음 더 나빴다. 복구된 데이터는 표면에서 생물학적 흔적을 파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포럼과 페이지를 거친 전환을 보여주었다. 여러 링크는 건설과 지질학에 관한 자료로 이어졌다. 모리스 근처의 인적 없는 장소와 버려진 채석장이라는 검색을 포함하여. 이것은 더 이상 우연한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형사 스티븐스가 실험실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는 본 것을 즉시 믿지 못했다. 그는 각 줄을 다시 읽었고 그 다음 날짜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검색 쿼리가 이든의 실종 2-3일 전에 나타났고 마지막 것은 10월 12일 저녁에 만들어졌다. 카메라가 캐롤라인을 용기와 함께 포착하기 몇 시간 전. 이 순서는 우연을 배제했다. 아무도 밤의 토양 동결 깊이에 대한 정보를 그냥 검색하지 않는다. 아무도 브라우저 기록을 모두 삭제하지 않는다. 거기에 자신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디지털 감정이 추정을 증거로 바꿨다. 이제 수사는 청소의 물리적 확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문서로 기록된 검색도 가지고 있었다. 결과가 공식적으로 D452 번호로 사건에 추가되었을 때 부서 내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의성을 가리켰다. 캐롤라인은 패닉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았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했다. 냉혈하게, 미리, 계산적으로. 보고서 발표 후 스티븐스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범죄자가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의 메모리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이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올드리지 사건은 단순히 실종 수사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의도의 연구가 되었다. 범죄 훨씬 전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단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색 기록 복구 후 수사는 전문가 의견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해석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가들을 투입했다. 독립화학자, 토양학자,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의 프로파일러.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건조한 기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고 수사 맥락에서 그들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 전문가들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 첫 번째로 발언한 것은 화학자였다. 그는 즉시 수산화 나트륨의 조직에 대한 작용 검색에 주목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물질은 유기물을 용해하는 가장 공격적인 알칼리 중 하나다. 일상에서는 파이프 청소에 사용되지만 실험실 환경이나 범죄학에서는 이미 생물학적 물질을 파괴하는 도구다. 그는 일반인이 그런 화합물이 조직에 미치는 화학적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실험이나 고의적인 파괴의 맥락이 아니라면 이 설명은 절제되어 들렸지만 그 자체로 무거운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토양학 전문가가 개입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매니토바의 토양 동결 깊이에 대한 검색 쿼리였다. 그는 이런 데이터는 보통 건설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초를 놓을 때. 하지만 유기물분의 온도가 언급된 다른 쿼리와 결합하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이 관심은 그의 의견으로는 가정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흔적 은폐를 위한 자연 조건 연구를 가리켰다. 그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이 관심을 우연하지 않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사람은 토양이 장기간 흔적을 숨길 수 있는 정도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프로파일러의 차례가 왔을 때 대화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 그는 쿼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행동을 분석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순서와 시간이었다. 첫 번째 쿼리는 이든의 실종 48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다음 날, 세 번째는 카메라가 캐롤라인을 용기와 함께 포착한 밤 몇 시간 전이었다. 이 시간 간격은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르면 체계성을 말한다. 사람은 격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충동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연구하고 비교하고 확인했다. 마치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프로파일러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모든 쿼리가 시크릿 모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검색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를 증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계산에서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불렀고 따라서 처음부터 그림자 속에서 행동한다. 종합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명확한 그림을 형성했다. 화학자는 물질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했고 토양학자는 장소 선택의 논리를 보여주었으며 프로파일러는 시간적 및 행동적 구조를 확립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수렴했다. 준비, 계획, 실행. 수석 수사관이 서명하고 D462번호로 사건에 첨부된 공식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검색 활동은 범죄 흔적 은폐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나타냅니다. 쿼리의 순서와 시간 마크는 캐롤라인 올드리지의 행동이 의식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성격을 가졌음을 확인하며 실종 신고 제출 최소 24시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식화가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수사는 캐롤라인을 감정에 얽매이거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고려하는 것을 멈췄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냉혈하게 그리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과제가 달랐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파괴하려고 한 것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 수사는 집, 차, 디지털 증거의 한계를 넘어섰다. 앞에는 쿼리로 판단할 때 그녀가 미리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찾는 것이 남아있었다. 수사가 그림이 거의 완성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사관들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심각한 수사는 주요 버전이 대안의 검증을 견딜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초기 데이터의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신문, 전자 흔적, 이든의 환경, 재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확인했다. 그부들을 다시 신문했다. 이 대화들은 첫눈에 새로운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이든이 차분하고 사교적이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소년이 갑자기 수사관들을 경계하게 만든 세부 사항을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든은 지난 몇 주 동안 온라인 친구에 대해 자주 말했다.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소통하지만 아무에게도 대화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를 간단히 레인저라고 불렀다. 이 문구가 즉시 수색 방향을 바꿨다. 수사는 집에서 발견되어 이미 감정 중인 그의 태블릿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요청했다. 장치는 계정 백업 사본을 통해 잠금 해제되었고 게임 채팅 중 하나에서 실제로 레인저 사이드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와의 대화를 찾았다. 대화는 단편적이었고 온라인 소통의 전형이었다. 짧은 문구, 게임 논의, 명확한 연결 없는 몇 가지 메시지.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두드러졌다. 원한다면 만날 수 있어. 금요일 저녁 학교 뒤 운동장 근처에 있을게. 금요일, 이것이 바로 10월 13일 밤이었다. 메시지는 가능한 실마리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아마도 외부의 누군가가 실종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이 버전은 사건을 뒤집고 캐롤라인에 대한 의혹을 제거할 수 있었다. 따라서 RCMP는 레인저실 사용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제공업체에 요청을 보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학교 주변과 가까운 거리의 카메라를 확인했다. 녹화에서 예상 만남 시간과 일치하는 의심스러운 자동차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추적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IP 주소는 모리스에서 약 40km 떨어진 이웃 도시로 이어졌다. 그날 요원팀이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주소가 속한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약 12세의 소년이 문을 열었고 겁먹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집에 있었다. 경찰의 방문에 놀랐지만 즉시 장비를 검사하도록 허락했다. 아이의 노트북에는 실제로 레인저실 계정이 있었고 브라우저 기록에는 바로 그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소년은 몇 주 전 게임에서 이든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전략, 캐릭터, 레벨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나자는 생각은 그의 것이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실제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겁이 났고 그날 저녁 결국 가지 않았다. 그는 이것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다. 단지 전화를 끄고 더 이상 채팅에 들어가지 않았다. 확인은 그의 말을 확인했다. 활동 시간, 지리적 위치, 계정 일치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비밀 친구에 대한 버전은 나타난 것만큼 빠르게 무너졌다.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이야기에 외부 악당이 등장하지 않았다. 납치도 없고 음모도 없다. 모든 것이 올드리지 가족의 집과 처음부터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여자로 돌아왔다. 이 라인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형사 스티븐스는 보고서에 언급했다. 온라인 접촉 버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든의 행동에는 도주 준비의 징후가 없습니다. 레인저실 사용자와의 그의 연결은 우연으로 인정됩니다. 이 막다른 골목은 겉보기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반대였다. 모든 거짓 흔적, 모든 반박된 방향은 주요 버전만 강화했다. 다른 모든 옵션을 더 깊이 확인할수록 더 분명해졌다. 모든 길이 다시 같은 사람,
캐롤라인 올드리지로 이어진다. 수사는 초기 라인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의심도 없고 예비 이론도 없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거를 찾는 것. 수사가 외부 용의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주의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처음으로 캐롤라인을 실종된 소년의 계모가 아니라 자신의 전기, 과거,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침묵하고 싶어 하는 순간들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로 결정했다. 첫눈에 그녀의 이야기는 완벽해 보였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 예술을 가르치고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남편과 함께 위니펙에서 모리스로 이사하여 궁핍한 이들을 위한 재단을 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들어갈수록 이 완벽한 그림에 더 많은 균열이 나타났다. 공식 요청이 위니펙 사회 서비스 기록 보관소로 보내졌다.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껏해야 자선 활동에 대한 기록. 하지만 부서로부터의 답변은 기밀 등급으로 표시된 2개의 문서와 함께 왔다. 이것들은 2018년과 2020년에 보호 서비스에 접수된 신고였다. 익명 전화였다. 둘 다 당시 캐롤라인이 살던 같은 주소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2018년 3월 11일 늦은 저녁에 기록되었다. 라인의 여성은 이웃 아파트에서 큰 여성의 비명과 긴 울음이 들린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는 2년 후에 들어왔다. 2020년 1월. 그때 전화한 사람은 이미 규칙적인 야간 싸움과 도움 요청과 비슷한 비명에 대해 말했다. 두 경우 모두 서비스 직원이 현장으로 갔지만 확인 후 사건을 종결했다. 공식화는 동일했다. 생명 위협이나 신체적 영향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음. 경찰관들에게 이 기록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되었다. 증거는 아니지만 배경. 그들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의 파사드 뒤에 이미 이전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감정적 폭발, 스캔들, 아마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했던 내적 긴장. 그 후 수사는 그녀의 삶의 다른 측면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RCMP의 금융분석가가 사건에 투입되었다. 그에게 데이비드 올드리지와 결혼하기 전 캐롤라인의 지불 내역을 추적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결혼 1년 전 그녀에게는 상환되지 않은 여러 대출이 있었다. 총액이 4만 달러를 초과했다. 부채의 일부는 예술 강좌 스튜디오를 열려는 실패한 시도와 관련이 있었고 일부는 개인 대출과 관련이 있었다. 결혼 후 모든 부채가 상환되었다. 지불은 데이비드 올드리지의 비즈니스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금융 전문가의 보고서에는 간결하지만 의미 있는 문장이 나타났다. 물질적 의존성이 확립됨, 가족 예산에 대한 통제 수준 최소. 그리고 이 문구는 많은 것을 설명했다. 이제 수사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여자가 아닌 것을 보았다. 이미 압력, 통제 상실, 채무 의존의 경험이 있는 사람. 캐롤라인에게 그녀의 새로운 결혼은 단순히 새로운 삶이 아니라 이전 삶을 지울 기회였다.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킬 수 있는 모든 것, 빚, 스캔들, 의존성, 은 그녀에게 짜증과 두려움을 유발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에서 누군가가 완벽한 그림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것을 위협으로 봤을 것이다. 수집된 기록 보관 정보는 죄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캐롤라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이제 그녀의 이미지는 비극의 우연한 주인공이 아니었다. 수사 앞에는 안정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은폐, 통제, 그리고 외부 번영과 내부 혼돈 사이의 내적 갈등. 이 자료들이 서류철에 추가되었을 때 올드리지 사건은 단순히 범죄 수사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초상화가 되었다. 한 가지 실수가 수년간 표면 아래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낼 때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완벽한 삶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수사는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슬의 마지막 연결 고리에 대한 확인으로 캐롤라인이 이끌던 재정재단. 수사관들의 의견으로는 거기에 진짜 답이 있을 수 있었다. 캐롤라인 올드리지가 다시 수사관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작은 신문실, 고른 램프 빛, 에어컨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침묵. 모든 것이 공식 기소 직전 마지막 순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 증거가 든 폴더, 인쇄된 사진들, 태블릿, 그녀의 검색 기록 사본이 담긴 USB 드라이브, 통화 기록, 그녀의 변호사, 안경을 쓴 엄격한 남자, 가 옆에 앉아 거의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늘 그녀가 너무 많이 말할 수 있고 모든 말이 기록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신문은 서두 없이 시작되었다. 수사관 윌리엄 스티븐스가 폴더를 열고 그녀를 보며 고르게 압박 없이
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의 단호함으로 말했다. 캐롤라인, 오늘 우리는 당신이 10월 13일에서 14일 밤에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든이 사용했고 저는 그가 무언가를 삭제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앤 스티븐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에 시간 마크와 계정 로그인이 있는 인쇄물이 놓였다. 삭제 세션은 2시 41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든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캐롤라인이 옆을 보았고 입술이 떨렸지만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아마도 자동이었을 거예요. 컴퓨터가 때때로 기록을 스스로 정리했어요.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페이지를 넘기고 검색 쿼리 목록을 보여주었다. 화학물질, 토양 온도, 모리스 근처의 인적 없는 장소.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다. 학교 프로젝트였어요. 이든의 과학 작업을 도와줬어요. 우리는 토양 구성을 연구했어요. 스티븐스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폴더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우리는 그의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마치 그의 눈 외에 무엇이든 집중하려는 것처럼 그녀의 변호사가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가볍게 만졌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시도했다. 아마도 그가 스스로 했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스티븐스가 인쇄물을 닫았다.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사회 서비스로의 전화. 2018년과 2020년에 당신의 이전 주소에서 익명 신고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이제는 짜증의 뉘앙스를 담아 대답했다. 데이비드와 저는 결코 싸우지 않았어요. 이웃들이 아마도 질투로 불평하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간섭했어요. 수사관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노트에 메모를 하고 계속 진행했다. 결혼 전 그녀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캐롤라인은 침묵했다. 단 한 번 눈을 들어 짧게 말했다. 이것은 사건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스티븐스는 그녀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릎 위에서 손을 어떻게 쥐었는지 보았다. 그녀 아래의 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뜨렸다. 신문 5시간째가 끝날 무렵 그녀의 목소리가 둔해졌다. 각각의 새로운 증거는 부정이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처럼 들렸다. 변호사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자제력을 잃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티븐스가 마침내 문서들을 치우고 말했을 때 캐롤라인, 지금 이든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표정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아마도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한 것 같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방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무겁고 기다리는. 수사관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자백은 없을 것이다. 그녀가 나갈 때 카메라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둔하게 들렸고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신문은 6시간 지속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더미가 남았다. 증거, 프로토콜, 각각이 그녀를 가리키는 사실 목록. 이제 수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동기, 준비, 거짓말, 청소 흔적, 디지털 증거. 단 하나만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자백의 부재가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 수사의 모든 관심은 그녀가 그토록 완강히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인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수사가 이 사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짜낸 것처럼 보였을 때 RCMP 실험실에서 한 번 더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으로는 단지 보고서의 명확화, 이미 종결된 대상에 대한 추가 확인. 하지만 바로 그런 결정들이 종종 전환점이 된다. 캐롤라인의 차 트렁크에서 압수된 바로 그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재감정이 예정되었다. 첫 번째 분석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용기는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피 흔적도 섬유도 생물학적 입자도 없었다. 그때는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예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실험실은 새로운 시약을 받았다. 표준 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물질. 미세 흔적 전문가인 범죄학자 중 한 명이 주장했다. 시도해야 한다. 가능성이 극히 작더라도 용기가 무균실로 전달되었다. 이번에는 연구를 이전처럼 내부 벽만이 아니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모든 이음새,
모든 돌출부를 확인하며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는 뚜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기밀성을 만드는 촘촘한 실리콘 패킹이 있는 바로 그것. 자외선 아래에서 가장자리에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색조가 보였다. 약하지만 이상했다. 패킹을 제거하자 전문가는 그 아래에서 작은 섬유를 발견했다. 가장 얇은 파란색,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그것은 플라스틱과 고무 사이에 끼어 있었고 아마도 뚜껑을 닫을 때 그랬을 것이다. 처음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미세 입자는 어디서나 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역할을 했다. 섬유가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현미경 아래에서 그것은 면 입자가 있는 합성 직물의 구조를 보여주었다. 범죄학자들에게 처음 떠오른 것은 파자마나 홈웨어. 그때 전문가들은 발견된 샘플을 이전에 그의 물건이 압수된 이든의 방에서 나온 섬유와 비교했다. 실험실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는 구조와 염료 색조가 일치했다. 같은 섬유였다. 그 후 다음 단계가 진행되었다. 분자. 섬유에서 피부 미세 입자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들이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절차는 며칠이 걸렸다. 보고서는 1월 19일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했다. 3명의 전문가가 서명한 간결한 공식화는 다음과 같았다. 용기 패킹 아래에서 발견된 섬유는 이든 올드리지의 방에서 압수된 파자마 재료와 동일합니다. 그 위에서 이든 올드리지에 속한 DNA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캐롤라인의 말에 따르면 쓰레기를 운반했다는 용기는 그녀가 의부사들이라고 부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포함하고 있었다. 화학 청소는 플라스틱과 고무 사이에 끼인 하나의 미세한 세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건을 추정 범주에서 입증된 범죄 범주로 옮겼다. 수사관 스티븐스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말할 것이다. 이 증거는 비가역성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수사는 의혹 단계에서 기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상징이 되었던 용기는 이제 물질적 답변으로 변했다. 그때까지 추측과 해석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확고하고 문서로 확인된 형태를 얻었다. 과학적 정확성이 감정적 버전을 대체했고 세척제층 아래에는 캐롤라인이 지울 수 없었던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 돌파구가 전체 사건의 과정을 바꿨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캐롤라인과 이든의 실종 사이에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연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RCMP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에 집중되었다. 그날 밤 용기에 있었던 것을 어디서 처리했는가? 캐롤라인 올드리지가 마지막으로 신문실에 들어왔을 때 주변 모든 것이 이미 색을 잃은 것 같았다. 익숙한 긴장도 없었고 보통 아직 확신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듣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벼운 연민. 바로 그것이 읽히는 수사관의 익숙한 시선조차 없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희망의 여지가 없었다. 침묵만, 고른 램프빛, 그리고 추가 감정이라는 표시가 있는 새 폴더가 테이블 위에 놓일 때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수사관 스티븐스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이전의 경계심은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사람처럼 평온했다. 옆에는 지구검사, 피곤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남자, 그리고 캐롤라인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마치 지난 몇 주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리 결과에 순응한 것처럼 앞에 논쟁이 아니라 확인이 있을 것임을 이해하며 폴더가 캐롤라인 앞에 놓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열었다. 몇 초 동안 그저 그것을 바라보았고 마치 현실을 바꿀 수 있지만 운명은 바꾸지 못할 무언가처럼. 그런 다음 열어서 천천히 몇 페이지를 넘겼고 눈이 기술적 문구들을 훑었다. 샘플 분석, 스펙트럼 식별, DNA 프로파일 확인, 그리고 마침내 3번째 페이지, 이름. 모든 부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닌 바로 그것. 이든 올드리지.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감정 없이, 눈물 없이, 그저 짧고 무거운 숨, 마치 가슴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진술에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스티븐스가 억양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캐롤라인이 눈을 내리깔았다. 테이블 위에 접힌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분노도, 심지어 짜증도 없었다. 단지 차갑고 거리를 둔 부정. 검사가 보고서에서 발췌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미세 입자에 대해, 섬유의 일치에 대해,
패킹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 우연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단 한 번 그녀의 동공이 떨렸고 대상과의 직접 접촉의 높은 확률이라는 문구가 들렸을 때였다. 하지만 그때조차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변호사는 그녀의 시선을 잡으려고 했고 마치 상기시키는 것처럼 버텨야 한다. 반응하지 마라. 모든 것은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안에서 닫혀 있었고 불이 꺼진 집처럼. 수사는 이해했다. 자백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논리적 연쇄는 이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디지털 데이터, 화학, 범죄학, 행동 모든 것이 일치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일 주후 매니토바 검찰은 기소 패키지 구성을 완료했다. 사건 자료는 3개의 두꺼운 폴더를 차지했다. 첫 번째에는 증거, 두 번째에는 신문 및 감정 프로토콜, 세 번째에는 검사의 결론을 포함한 첨부 문서. 기소의 공식화는 극도로 정확하고 감정이 없었다. 수집된 증거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결론에 근거하여 캐롤라인 올드리지 시민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흔적 은폐와 증거 파괴를 동반한 이든 올드리지의 고의적 생명 박탈. 검사는 보고서에서 용의자의 행동이 일관되고 신중한 성격을 띠고 있어 격정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는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은폐 준비가 미리 시작되었으며 이는 네트워크에서의 검색 활동으로 확인되고 용기의 화학 처리는 물리적 증거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증언한다. 사건이 매니토바 주 법원으로 전달되었다. 표지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77B451. 데이비드 올드리지가 911에 전화하여 이든의 실종을 보고했을 때 3달 전 경찰 보고서에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것. 단지 이제 이 번호는 이미 다른 것을 의미했다. 수사의 끝과 사법 역사의 시작. 2023년 2월 14일 캐롤라인 올드리지에게 공식적으로 2등 살인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날 모리스 지방 법원 건물에는 특별한 침묵이 있었다. 마치 도시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자들이 입구에 서 있었지만 캐롤라인은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안의 동행해 측면 입구를 통해 이송되었다. 지역 리포터들이 촬영한 화면에서 그녀는 여전히 똑같아 보였다. 차분하게, 거의 생명이 없이.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단지 완전한 내면의 침묵. 이 단계에서 수사의 작업은 끝났다. 이제 이야기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때까지 조각조각 수집된 모든 것, 문서, 분석, 증언, 디지털 흔적, 사법 서류로 변해야 했다. 각각의 말, 각각의 사진, 각각의 감정이 기소와 변호 사이의 논쟁 대상이 될 것이다. 수사관 스티븐스는 그의 보고서에 짧게 썼다. 우리는 자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백은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때때로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가 끝났다. 경찰에. 그리고 다른 것이 시작되었다. 사법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법의 규칙에 따라 진실을 구축하는 곳. 그리고 캐롤라인 올드리지의 이야기가 논리적 결말에 도달해야 하는 곳. 보고서가 아니라 선서해. 배심원 앞에서 나무 망치 소리 아래에서 법정은 가득 찼다. 외침도 없고 감정도 없고 단지 고른빛과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검사가 일어나서 침착하게 말했다. 10월 13일에서 14일 밤의 사건 재구성. 수사 데이터, 감정, 증인 진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흩어져 있던 모든 것이 수개월 동안 수집된 수색, 증거, 기술 보고서, 카메라의 비디오, 하나의 시간 순으로 정확한 연쇄로 모인 순간이었다. 기소 버전에 따르면 모든 것은 약 8시쯤 시작되었다. 맞은편 집의 이웃이 억눌린 목소리를 들었다. 싸움, 마치 크지는 않지만 긴장된. 동시에 캐롤라인의 전화에서 급격한 활동 증가가 기록되었다. 생물학적 흔적 제거와 화학 수단에 관한 몇 가지 빠른 검색. 8시 30분 이후 연결이 끊긴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강역에서 핵심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21시에 데이비드 올드리지로부터 경찰에 전화가 온다. 그는 이든이 사라졌다고 보고한다. 나중에 수사는 이 순간 캐롤라인이 집에 있었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검사는 이 전화를 미리 생각된 요소라고 부른다. 거짓 알리바이의 일부. 슈퍼마켓의 카메라가 동시에 데이비드를 계산대에서 포착하여 그를 의혹받게 두지만 집에서 다른 누군가가 계속 행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21시 30분부터 약 새벽 1시 30분까지 전문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장소의 청소가 진행되었다. 부엌 바닥과 세탁실에서 사건 일주일 전 캐롤라인이 구입한 것과 구성이 유사한 부식성 물질의 미세 흔적이 발견되었다. 쓰레기통에는 장갑잔에 표백제가 묻은 자른 냅킨, 파이프 청소에 사용되는 액체 흔적. 바로 이 기간 동안 범죄학자들은 생각한다. 캐롤라인이 집을 완벽한 질서로 만들어 싸움의 흔적을 가리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 2시 17분에 도시 출구의 감시 카메라가 올드리지 가족의 자동차를 포착한다. 차는 국도 59 방향으로 움직인다. 뒷좌석에는 플라스틱 용기, 나중에 경찰에 의해 압수된 바로 그것. 시간상으로 다른 관찰 지점의 카메라에서 헤드라이트의 특징적인 빛과도 일치한다. 이것은 경로를 복구할 수 있게 했다. 그녀는 순환 도로를 따라갔고 그런 다음 오래된 채석장 방향으로 돌았다. 2시 45분부터 약 3시 15분까지 수사의 계산에 따르면 그녀는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 있다. 바로 이 시간 강역이 연대기에서 유일한 공백으로 남았다. 차는 3시 32분에 도시로 돌아온다. 화면에는 같은 용기지만 뚜껑은 이미 제거되어 있다. 검사는 이 모든 것을 감정 없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열한다. 하지만 각 항목은 별도의 타격처럼 들린다. 이 데이터로부터 명확하고 가차없는 순서가 형성된다. 갈등, 전화, 청소, 이송, 밤 전체가 우연도 충동도 없는 논리적 행동의 차가운 연쇄로 변한다. 단지 체계성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백이 남는다. 길이 끝난 장소,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된다. 캐롤라인이 전화를 집에 두고 갔다. GPS도 없고 휴대 네트워크 데이터도 없고 차의 추적기도 없다. 모든 움직임이 미리 계획되었고 마치 그녀가 바로 이것이 흔적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검사는 짧은 문구로 재구성을 마친다. 우리는 유해를 찾지 못했지만 범죄 사실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 재구성이 기소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법원은 그것을 청문회의 기초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을 때 마지막 것이 남았다. 그것이 배심원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재판은 조용히 거의 평범하게 소음과 선정 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일상성 뒤에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느껴졌다. 법정에는 침묵이 있었고 마치 현재하는 각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단순히 캐롤라인 올드리지의 운명만이 아니라 1년 동안 도시를 괴롭힌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되고 있다. 사람 자체를 찾지 못했다면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변호는 첫 분부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선을 구축했다. 시신 없음, 사건 없음. 젊지만 자신감 있는 변호사는 이것을 거의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차분하게, 거의 신뢰하듯이 다가갔고 마치 법적 미묘함이 아니라 삶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는 말했다. 증거는 간접적입니다. 모든 것은 추정에 기초합니다. 추측에, 화학과 디지털 흔적의 해석에. 하지만 육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논증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배심원들이 실제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소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사가 일어나서 고르게 절제되게, 하지만 각 단어에서 느껴지는 내적 압박과 함께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 단지 순차적으로, 거의 수학적으로 배심원 앞에 증거의 연쇄를 쌓았다. 그는 변호와 논쟁하지 않았고 단지 시신의 부재가 범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증거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는 각 문구 후 침묵하며 말했다. 별개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 이것은 연쇄입니다. 그리고 이 연쇄는 피고를 어떤 자백보다 더 견고하게 범죄와 연결합니다. 디지털 흔적, 화학 감정, 행동 불일치, 집을 청소하려는 시도, 거짓 진술, 섬유 흔적,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항상 감정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법정에는 누군가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이 흘렀다. 검사는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며 계속했다. 화면의 용기의 사진, DNA 보고서, 차량 경로 데이터, 브라우저의 시간 마크가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가차없는 그림으로 변했다. 재판의 핵심 순간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었다. 차례로 범죄학자, 화학자, IT 분석가들이 나왔다. 그들은 감정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 단지 사실만.
디지털 데이터 전문가는 브라우저의 시간 로그를 보여주고 파일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삭제되었는지 설명했다. 법의학 화학자는 올드리지 가족의 집에서 발견된 시약의 구성을 자세히 설명했고 용기에서 발견된 것과 화학적 프로필의 일치를 지적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섬유 전문가가 나왔다. 뚜껑 패킹 아래에서 파란 실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 그의 결론이 전환점이 되었다. 섬유의 DNA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통계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접촉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대안적 사건 버전을 배제합니다. 그 후 변호의 말은 이미 다르게 들렸다. 변호사는 반대하려고 했고 절차 위반에 대해, 증거 보관 연쇄의 상실에 대해, 샘플 교체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명백함 속에 빠졌다. 수사는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배심원의 심의는 12시간 지속되었다. 하루 종일 그 다음 밤. 신문들은 심의실에서 여러 번 물과 커피를 가져갔다고 썼다. 리포터들은 아침까지 법원 계단에서 기다렸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배심원 의장이 법정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일어섰다. 우리는 캐롤라인 올드리지를 2등 살인으로 유죄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한숨 같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며 판결을 낭독한 후 말했다. 1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 캐롤라인은 서서 모든 것을 들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참가자가 아니라 관찰자인 것처럼. 그녀를 법정에서 데려갈 때 단 한 번 돌아섰다. 검사 쪽으로. 하지만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이 끝났다는 조용한 이해와 함께 그렇게 올드리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 매니토바 역사상 가장 논의된 재판 중 하나. 법원은 자백 없이 유죄를 인정했고 발견된 시신 없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이 사건에 차갑고 무서운 힘이 있다. 침묵조차도 구원이 아니라 증거로 밝혀졌다. 재판 후 올드리지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판결이 이미 선고된 법정에서 공기는 마치 밀도를 잃은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캐롤라인의 체포 후 다시 끼지 않은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코멘트 없이, 공개 성명 없이 이혼 신청을 제출했다. 그냥 사라졌다. 모리스의 집은 거의 즉시 팔렸다. 새 소유자들은 머물지 않았다. 거기에 이상한 침묵이 있었다고 말한다. 마치 집이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데이비드는 떠났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위니펙 출구의 주유소에서였고 그 후 흔적이 사라진다. 누군가는 그가 온타리오의 친척들에게로 이사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군가는 미국으로 갔다고. 하지만 확실히 알려진 것은 하나다. 그는 다시는 모리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기념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편지에 답하지 않았으며 언론과 접촉하지 않았다. 마치 주소뿐만 아니라 과거 삶의 기억 자체를 지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도시. 모리스는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작은 도시들은 소문으로 산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심지어 소문조차 억눌려 들렸다. 사람들은 합의하지 않았지만 마치 동시에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멈췄다. 캐롤라인은 번영의 파사드 뒤에, 잘 관리된 잔디밭과 냉장고의 가족 사진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의 상징이 되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오랫동안 가정폭력 주제를 피했지만 바로 이 사건 후 지구의 사회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지침과 조기 대응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이전에 그들을 완벽한 가족이라고 불렀던 이웃들은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작은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이든의 기억. 재단의 목표는 간단하다. 어려운 가정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을 돕는 것. 조직은 작지만 거의 전체 주에서 알려져 있다. 그 큐레이터인 전직 학교 심리학자는 재단이 용서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반복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망에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판 6개월 후 시립공원에 기념비 돌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사진도 날짜도 없고 짧은 문구만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사람들은 거기에 장난감, 메모, 꽃을 가져온다. 특히 가을에 낙엽이 돌을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때.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더욱 조용하고 따뜻해 보인다. 캐롤라인은 생트마리의 여성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다. 처음에는 폐쇄적으로 행동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집단 수업에 가지 않았다. 여러 번 상소를 제출하려고 했다. 모두 기각되었다.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이 받은 편지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 번 이상 그녀에게 이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같은 것을 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말은 여전히 차갑게 들린다. 아무도 그들의 진심을 믿지 않지만 바로 이 완강한 침묵이 올드리지 사건의 마지막 비밀이 되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처벌받았지만 주요한 것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 마지막 말을 자신에게 남긴 것 같다. 오늘날 캐롤라인과 이든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관심, 불확실성, 폐쇄성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예다. 이것은 악이 항상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때때로 부드러운 빛이 타는 부엌에서 속삭임과 미소로 말한다. 그리고 모리스 어딘가에 강가의 조용한 거리에 올드리지 가족의 오래된 집은 여전히 비어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있고 풀은 문턱보다 높게 자랐으며 드문 행인들만이 대문 옆에 벗겨진 표지판에 시선을 던진다. 저녁이 되면 거기서 지하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냥 바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메아리처럼 남는다.